물론 이제 8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표 8번이라고 해요. 제일 왼쪽입니다. 도표상에서 제일 왼쪽에 희양산 봉암사 해가지고 긍양스님이 나오고 그 위로 가면은 지증도헌이라고 하는 스님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증도헌이냐 아니면 지금 희양산 봉암사 바로 위에 나오는 점선 위에 있는 긍양스님이냐, 이제 이런 문제죠. 이거는 소위 한불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증도헌이다. 지증도헌으로 나오고, 또 하나는 고려태조 18년에 935년이 되는데 이때 진정극사 긍양이라고 하는, 긍양 지금 우리 도표에 나오죠. 끝에 진정국사 긍양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산조다, 이렇게 이제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희양산이라고 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이제 더러 가보기도 했겠지만은 악산이고, 그와 더불어서 서라벌에서도 가기 접근하기 어렵고, 또 지금의 상태에서도 상당히 그 외진 오지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지금 진정국사 긍양 태조 때, 이제 태조 18년으로 고려 때 와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왕건이 지금의 이북에 있으면서, 개경에 있으면서 이쪽 남한을 전부 통치하게 됐는데, 그 통치하면서 서로 접전졌을 거야. 6.25 때 철원이라고 하는 땅이 남북 간의 피차, 그 철원 평화를 뺏기 위해서 격렬한 전투를 한 것과 같이 왕건이 저쪽 봉암사 이쪽에 있는 산을 탈환해서 우리 고려 땅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출혈이 따랐죠. 군사적인 그 출혈이 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 군사적 출혈이 따르니까 어느 왕조가 됐을 때는 도헌이가 했다, 또 이제 이렇게 주장해서 그 왕조의 어떤 힘을 과시할 수도 있고, 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고려 태조 부분에 있어서는 긍양으로 얘기하면 고려 태조 입장에서는 내가 그 나라를 그 지역을 내가 집권할 때 뺏어서 긍양이를 지켜가지고 불사하게끔 내가 했지, 이렇게 하고 서로 이제 유정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유정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이 이 봉암사를 창건했다고 얘기하고, 또 어떤 힘 있는 후대의 어떤 왕조가 나오면 내가 아무개를 시켜서 그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데에서 연유해서 이제 소위 지증도헌이라고 하는 분이 계산조로 나오기도 하고, 긍양이라고 하는 분이 계산조로 나오기도 한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그 희양산문 가운데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소위 지선 스님이 이제 그 체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은 인이 우리 책에 지금 보니까 그의 몸은 인이 넘고 또 그의 얼굴은 일척에 가까웠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이를 재는 단위예요. 길이를 재는 단위인데, 우리는 이제 요즘 말할 때 키가 농구선수 아무개가 2m 몇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터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는 미국 가서 보니까, 나는 운전을 못 하는데 운전을 옆에 타고 가는데 운전하는 사람 보니까 차를 굉장히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수치를 보니까 한 80인가 100도 안 달리는데 내가 볼 때 굉장히 빨리 달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시속 얼마로 가냐? 우리는 킬로로 얘기하는데 거기는 마일로 얘기하잖아.
마일로. 그러니까 단위가 다른 거야. 내 감으로 봐서 100으로도 지금 시속 100으로도 안 달리는데 100보다 더 빨리 달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또 비행기 타도 답답한 것이 참 단위가 다르단 말이지. 단위가 우리 배 타도 뭐 또 다르잖아요. 키로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사람들이 심장을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인이나 척이나 촌이나 뭐 이런 말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지금 사람들한테 와 닿느냐 이거지. 근데 옛날에 써진 이런 책을 갖다가 또 이렇게 안 쓰고 전부 각색해가지고 이거 길이를 재는 단위인데 주나라 시대 때는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7척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8척으로 나오는데 주나라 시대에는 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한 인이지 1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와 같았느냐 7척과 같았다는 말이죠. 주나라 시대 때는. 그러면 척의 단위가 또 뭐냐? 척. 30.3cm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30.3cm를.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이 스님이 그냥 0.2야 빼더라도 3, 7은 21, 2m 10이야? 농구 선수였어. 근데 7척이 아니라 지금 우리 책에 8척이라고 있잖아. 그러니까 3팔에 24 아니야. 2m 40 아니야. 2m 40 그런 스님이야. 그러니까 가히 30 이상 80 정도에 들만한 그런 체구를 가진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굴이 이제 1척이었다니까 30cm. 우리 보통 얼굴은 20cm잖아. 20cm로 보통. 그 촌이라고는 이게 마디촌 그러잖아요. 이거 마디촌 그런데 손가락 하나의 넓이야. 손가락 하나의 길이가 아니라 넓이. 손가락 하나의 넓이를 촌이라고 그래. 달 진자를 쓰려면 저렇게 쓰려면 복잡하니까 약해가지고 줄여서 달 진자를 번뇌무진 서원단 할 때 이제 달 진자를 저렇게 쓰잖아요. 저렇게 쓰는데 송나라 때 나 이거 참 재밌는 일이야. 송나라 때 양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관리지. 송나라 때 양말리라고 하는 이런 관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시험관으로 과거 시험 보는데 시험관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과거 시험 보러 온 관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뭐를 썼느냐면 답안지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써야 이 양말리라는 관리의 마음에 들었었는가 봐. 정자로 써야. 근데 이제 시험을 붓으로 이제 답안지를 작성하면서 쓴다고 하는 것이 약자로 이렇게 썼대요. 약자로. 달진자를 이렇게 정자로 안 쓰고 이렇게 이제 약자로 썼어요. 양말리가 이렇게 보면서
자식이 이렇게 성의 없이 썼구만 이렇게 생각한 거야. 성의 없이 썼구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아주 이 사람을, 저렇게 쓴 사람을 낙방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씨를 쓸 때 진짜로 얼마만큼 또 성의 있게 쓰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야. 한석봉도 글씨 잘 써서 이 사람이 가평군수로 가서 가평군수 낙관 찍고 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결제한 사람은 아니지만 직급을 임금 옆에 있으면서 맨날 교지 쓰라고 이제 하고 했는데, 그 사람 관직은 가평군수야. 가평군수 지낸 사람이야. 가평군수를. 글씨 잘 썼기 때문에. 자, 그 희양산문에 이제 있는 그 내용이 지정돈을 계산적으로 보기도 하고, 지금 우리 도표에 나오는 긍양, 바로 밑에 있는 긍양 스님을 또 계산적으로 보는 이런 이제 경향이 있다. 근데 이 지정돈이라고 하는 분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야, 북악의 도이나 남악의 홍척이 멀리서 배우고 고생하면서 돌아왔지만은 지정도헌이 쑥이 3대에 의지하여 스스로 거둘 수가 있었고, 구수를 내 몸에서 찾으며 이웃에게 빌리는 것을 그만두었네라고 하는 대목에서 유학 않고도 희양산문을 이루었다는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희양산문 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윗대 자기나 이제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 때의 스님들은 유학을 하셨지만 최소한 또 도헌이나 긍양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한번 보면 202페이지 중간 조금 밑에 보면 망언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망언사. 거기 찾았어요. 202페이지 중간 좀 밑에서 망언사가 나오는데, 망언사는 뭐를 얘기하느냐? 잊을 망자 아니야. 말을 잊어먹은 스님이다 이 말이지. 말을 잊어버린 스님이다 이 말 아니에요? 말을 잊어버린 스님인데 망언사는 뭐를 얘기하느냐? 이심전심으로. 망언사는 글자로는 말을 잊어버린 스님을 얘기하는데, 망언사의 뜻은 이심전심의 도로서 신법에 통달한 사람을 얘기해요. 이심전심의 도로서 신법에 통달한 사람을 소위 망언사라고 한다.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 누가 한 말이냐면 헌강왕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헌강왕이 그대는 망언사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연유로 이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느냐면, 헌강왕의 부름을 받고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법담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헌강왕이 마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심에 대해서 이제 물으니까 이것이 곧 이것이다. 헌강왕이 마음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것이 곧 이것이다. 그때 아마 보름달이 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초생달에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이것이 곧 이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것이라는 것은 달을 보고 이것이 달이 곧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을 잊고 이제 이 헌강왕도
그 선근이 있었든지 아 그렇구나 라고 하고는 헌강함이 망언사라고 하는 말을 이제 붙여줬다는 것이지. 망언사. 망언 그렇게만 떼서 얘기하면 이심전심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심전심. 그 망언사 밑에 이제 보면 최초의 비명에 의하면은 지선 스님은 사조 도신의 반계로서 해서 이제 그 촌수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수미산 바로 위에 줄에 지선의 복모를 얻은 자로는 이러이런 제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봉황봉자 털모자에서 복모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글자로는 봉황의 털인데 자식이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뒤지지 않는 소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할 때 복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나 할아버지, 부조,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뒤지지 않는 소질을 가지고 있을 때 이르는 말이 복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선 스님의 능력을 능가하는 제자들이 이러이런 제자가 있었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수미산문이 나옵니다. 9번째 구산선문 가운데 9번째. 이거는 이제 우리 도표상에서 제일 오른쪽으로 가서 보면은 완전 오른쪽은 아니고 1번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수미산 광조사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도표상에서 보면 중국 스님이 동산 양계 스님이 있고 양계 스님의 제자 가운데 웅거도웅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웅거도웅 제자가 있는데 그 웅거도웅의 법을 받아온 스님이 바로 이제 수미산파의 스님이다. 우리 중국 부분을 볼 때 이쪽은 동산 양계 스님은 조동종 계통의 스님이었잖아요. 조동종 계통의 스님. 그래서 조동종 계통의 이제 법을 받아온 것이 이쪽에 이제 수미산 광조사인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가볼 수 없는 해주 수미산 광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편하게 가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도량이 또 되겠지. 그래서 이엄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그 옆에 장으로 옵니다. 203페이지에 보면은 이엄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제 법을 창건했는데 이엄스님의 속성은 김씨이고 12살에 가야갑사 그런 말이 나오죠. 가야갑사. 가야라는 말은요. 그 사이에다가 가야산 하나 넣으면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가야산 갑사. 가야갑사 그러니까 절 이름이 지금 조금 길어진 거 왜 이렇게 기나 그럴 수 있는데 가야산 갑사다 이런 말이죠. 가야산 갑사에 출가했는데 출가해서 덕량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한테 이제 삼위계를 받았어요. 덕량 스님한테. 덕량 스님한테 받고 그 다음에 886년에 가서 소위 도견율사라고 하는 스님한테서 구족계를 받았습니다. 구족계를 받았다. 나 구족계 하니까 진짜로 재밌는 생각이 난다. 린사로 스님, 한국말 발음을 잘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 구족계는 잘 돼요? 네, 잘하네. 저 중국의 병지 스님 구족계 발음 돼요? 어렵지? 한 2살 배기가 하는 것 같은데. 2살 내기가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미국의 스님이
우리 과에 다녔는데 내 옆에 연구실에 내 옆에 대학원에 내 옆에 와가지고 막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못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어. 그래도 외국인이니까 그냥 접어서 내가 이해하려고 내내 여기 오다가 그저께가 나오는 거야. 그저께가 나오는데 이거 자기 지금 말하는 내용하고 영 다른 말이야. 그저께? The day before yesterday? 오니까 No. 그저께? 그러면 뭐 어저께 그저께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영어로 해봐. 못한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 어둠에쯤 가다가 또 아리랑곡에 넘어가면 또 해석이 이해가 돼. 저 사람이 뭔 말을 하려는지 이해가 되겠지 해가지고 계속 이제 말을 시켰어. 해보라고. 그러니까 지금 결석해야 된다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그저께를 받으러 가는데 내가 결석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거 이해해달라는 그 얘기라. 구족계가 발음이 안 되니까 그저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구족계 어려우니까 비구계를 받으러 간다 그래라. 비구계 해봐. 그러니까 비구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야. 발음이요. 외국인이니까 접어서 생각하려고 해도 영 딴판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아니 구족계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 그저께가 나오니까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저는 한국말 가르치려고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유학하는 나라의 말을 죽도록 공부해서 이제 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맨날 스트레스 받아요. 맨날 스트레스 받아.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계속 스트레스 연속이야. 진짜로 가서 살아봐. 나는 내가 살던 곳에 창문에 이렇게 아파트를 문을 열면은 저기가 공원이에요. 공원인데 아침에 새가 우리는 운다고 그러잖아. 새가 운다. bird sing이라고. 근데 가들은 노래한다 그러잖아. sing. 근데 bird sing이 아니야. 내가 볼 때 sing이 아니야. 새가 제잘거리지. 제잘거린다는 말을 뭐라고 해야 돼? 제잘거린다. 해주 뭐라고 할래? 새가 제잘거린다. 우리가 제잘거린다고 그러지 뭐 노래한다고 그러냐, 새가 운다고 그러냐, 운다는 말도 쓰기는 쓰는데 제잘거린다라고 하지. 새가 제잘거린다를 뭐라고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가 생각을 했어야지. 뭐 영어학인지 영문학인지 박사가 새가 bird sing이라고 배웠지 지금도 그렇게 알지 무슨 더 진도가 나가야 말이지. 뻥 떨어졌어. 철프라고 하지. 그러니까 난생 처음 듣는 말인가 봐. 그래가지고 내가 발음이 또 안 좋다고 탓할 테니까 지가 모르는 건 생각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스펠링 CHIRP 철프 하니까 그래도 양이 안 찬 거 봐. 선생님 사전이 있어요? 있지. 갖다 줬어. 갖다 주니까 제가 몰랐습니다. 서울 장안에서 그 사람이 토익 선생으로 돈을 긁는데요. 돈 벌다가 그냥 돈에 취해서 갔는지 어쩐든지 좌우지간 돈만 벌다가 간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발음이 여러분들은 이제 참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요. 이 발음 틀려서 내가 미국에서 스트레스 되게 받았어요. 아이 선생이란 자가 저 자가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나? 그럼 나 one week 하는데 이거를 틀렸다네. 어저께도 틀리고 오늘도 틀리고. 그럼 저는 내일은 내가 분명히 맞게끔 얘기를 해야지. 오늘 저녁에 가서 연구하는 거야. 내가 week 하니까 다르다니까 안 되겠다. 한국말로 내가 발음을 해야 되겠다.
우익, 좌익 할 때 우익이라고 해야 돼. 가서 우익이라고 해야 돼. 내일은 가서 우익이라고 해야지. 그래갖고 이거 우익 그랬어요. 우익. 와, 저 지금 박수 치면서 맞다네. 한국말이 맥히더라고 여기는. 근데 나약하다는 말이나 일주일이라는 말이나 발음이 똑같아요. 네? 선생님이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영어 가르칠 때 선생님이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탓할 것이 아니라. 참 그게 야속할 정도지. 아, 이거를 왜 국민학교? 중학교 1학년 때 아니면 유치원 때 알아야 될 것을 왜 미국 가서 이거를 우익이라고 해야 되느냐고. 여기 이제 보면은 거기 203페이지에 그 가야산 값싸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도웅스님이 말했다. 한 번 이별한 이후로 오래지 않았는데 웅거 도웅이라고는 중국 스승이 이제 얘기했다는 말이죠. 한 번 이별한 이후에 오래가 되지 않았는데 다시 만난 것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졌구나. 일별 비자입니다. 그게 터진 입구변에 쓴 글자가 일별 비자예요. 비자. 일별비요 제강하조다. 여기 지금 비자는 부정의 뜻으로 쓴 말입니다. 한 번 이별한 지가 얼마 오래지 않았는데 해서 아니다는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제강하조라. 이렇게 빨리 만나게 이루어졌구나. 이엄스님이 말했다. 자기 스승은 도웅이 말하니까 이엄이 말하기를 일찍이 곁에서 친히 모신 적도 없는데 어찌 다시 만났다고 말씀하십니까? 미증천시 영도 복내라. 이렇게 하니까 도웅스님이 말씀하지 않고 그냥 도웅 밑에서 수행한 지 6년 만에 법인을 얻었다. 그런 얘기가 나요. 쭉 이어서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웅 밑에서 그렇게 6년간 수행을 했고, 그로부터 널리 선지식을 참하고 귀국와서 궁중으로 초빙받았다. 태조 15년에 교칙을 내려서 개경의 북서쪽 해주지방의 영산을 택해서, 영산 그러면 신령스러운 산이다 이 말이지. 아주 좋은 산을 얘기하겠지. 신령스러운 산을 택해서 정사를 구축하고, 정사라는 것은 절이에요. 정사를 구축하고 거기에 주하게 하니 이것이 그 수미산 광조사이다. 이로부터 학도가 그 회하에 운집했는데 이후 태조 19년에 가서 좌화하니, 좌화 그런 말은 이제 앉아서 돌아가셨다. 좌탈인망이다. 전에 아마 삼조 승찬스님 할 때 얘기했을 거예요. 좌탈인망을 하니까 춘추가 69세였다. 태조가 진철대사라고 시호를 붙였고 구산선모로 마지막인 수미산문이 개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구산선문 이후의 선법에서 나오는 게 그 주 52번에 보면은 북경대학에서 나온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해동 입화 구법 고승전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여기 이제 황유복 선생이 나한테 갖다 줬어요. 고맙게. 그래서 내가 연구실에서 그냥 앉아서 받아서 미안하게 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중국으로 인도로 유학한 스님들이 128명이 나옵니다. 우리는 중국하고 교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가서 뭐 연구하고 뭐 그럴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중국의 학자들이, 북경대학 학자들이 이걸 해가지고 그 세상에 내놨는데 그때 신라나 고려에 걸쳐서 유학했던 스님들이 128명의 이름들이 나오고 또한 전공별로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해초 스님 같은 경우에 그냥 스님이 아니라 밀교 스님이라고, 해초 스님 같은 분이
그런 이제 필드별로 선종 스님들이 가장 많았고, 이렇게 이제 필드별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보면 205페이지 해소선사의 선법이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해소선사의 선법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구산선문 외에 사실은 많은 선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계에서는 구산선문이라고 하지 말고 제선문이라고 하자. 9이라고만 이름을 붙이지 말고 제선문이라고 하자.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9이라고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죠. 왜 그러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스님 같은 분 때문에 그래요. 해소선사의 선법이다 해서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이 해소 스님은 속성은 철씨로서 전주 출신이다. 이수광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잖아요. 이수광이라고 하는 학자가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지봉유설. 여러분들 지봉유설 이제 들어봤는데 1614년 1614년 광해군 6년에 쓰여진 책입니다. 지봉유설이. 그러면 이 책은 지봉유설은 뭐에 관한 책이냐? 한국 최초의 백과사전적인 저술이에요. 한국 최초의 백과사전적인 저술이다. 이 지봉유설 권 18에 가서 보면은 이 해소스님은 금마인이다. 익산 이쪽이에요. 지금 익산. 지봉유설의 지봉이다라고 하는 말은 동대문 밖에 지금 창신동 소재 낙산기슬, 여러분 알 거야. 서울에서 사니까 동대문 밖에서, 동대문에서 청량리 쪽으로 가자면 왼쪽으로 있어요. 거기가 창신동. 그 넘어가면 이제 또 숭인동도 있고 또 보문동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쪽을 이제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 스님이 아니라 이분 산소는 저 일영, 구파발 지나서 일영 쪽으로 가는데 거기 가다 보면 내가 맨날 어떤 분이 저기 계시는구나 하고 맨날 눈이 가졌는데 요즘은 이제 간판을 붙여놔서 내가 근자에 알게 됐어요. 산소가 그 일영 쪽 가는 데에 이 이수광 선생 이제 산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만큼 청빈하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이 글자 그대로 나옵니다. 비나 근근히 피하면서 사는 집이다. 비나 근근히 피하면서 사는 집이다 해서 비우당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비나 근근히 피하면서 사는 집이다 해서 비우당이다 해서 이분의 집을, 이분의 덕화를 기리기 위해서 창신동에서 보문동으로 넘어가는 그 길을 비우당길이다. 길 이름을 이렇게 소월길도 있고 이쪽으로 이제 서해 유성룡이라고 하는 분이 저 대한극장 있는 데 가까이 그 주유소 있는 데가 그분 집터짜리거든. 그분이 살던 데거든. 그러니까 이쪽 넘어가면은 이쪽으로 가면 서해길이라고 해서 또 있잖아요. 유성룡 그분 이름 따서 이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소선사를 보는데 이수광 선생의 노고가 이제 큰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기억해 둬야 됩니다. 사산비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산비명인데 사산비명이라는 말도 안 들어봤다. 그러면 진짜 안 되는 거야. 불교 공부한 사람이 사산비명 얘기하면 닦이지는 못해도 그래 이렇게 짚어가야지. 사산비명은 나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난감하게 된다고.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한 데입니다. 성주산,
성주산, 우리 도표에 지금 앞에 공부했어요. 성주사, 성주산, 성주사, 성주산, 성주사, 무염스님의 탑비가 4.3 비석이란 말이죠. 4.3 비명 가운데 성주사. 성주사에 비가 있는데 낭해화상이라고 그러는데 낭해화상이 곧 무염스님을 얘기합니다. 국보 8호로 되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쌍계사. 지금 해소스님 다 얘기를 못했는데 쌍계사입니다. 쌍계사 진강국사 빈데 이거는 국보 47호 47호로 되어 있고, 또 봉암사 봉암사, 문경 봉암사 조금 전에 봤는데 여기도 있는데 지증대사 이제 비가 있는데 국보 여기는 315호로 되어 있어요. 315호로. 이게 세 절들에 있는 비가 모두 다 국보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있는 게 네 번째 있는 것이 숭복사라고 있어요. 숭복사. 숭복사인데 숭복사는 백월산 숭복사로 되어 있는데 숭복사는 어디냐면 지금 경주에 있었어요. 경주에 있었는데 지금 조선 말기에 전부 깨져버리고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조선 후기에 산산조각 났는데 처소는 경주에 있는 데입니다. 그러면 이 사산에 있는 비를 누가 썼느냐? 고은 최치원이 썼어요. 고은 최치원이 여러분들이 후일에 공부를 더 하게 되면 사산 비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야, 고운의 지적 수준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운보다 더 능가했었어야지 이제 그런 충동을 느낄 수가 있어. 그럼 이제 여기에 보면 봉암사 이쪽에 보면은 봉암사 지증국사 비를 보면 봉암사 이 비에 보면 지필급 한묵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필급 한묵이다. 지는 할뜰 지자야. 할뜰지. 이 한지를 놓고 붓이 종이에다 글씨를 쫙 쓰면 붓이 종이를 핥잖아. 지필급 한묵이다. 또 먹물을 머금는다. 붓이 먹물을 머금는다. 지필급 한묵이다 라고 해서 소위 문학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문자 공부를 통해서 도를 이루는 것을 지필급 한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주사 여기에도 이제 보면 우리 지난번에 공부하고 아까도 어느 부분에서 내가 얘기했는데 남야라고는 시 얘기했지. 남야. 신적경망피라. 남야라는 시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나는 초야에 묻혀서 이렇게 밭이나 갈고 살아도 내 육신은 거울과 같이 피로할 줄을 모른다.
신적 경망피다 전에 해줬는데, 이 경망피라고 하는 말이 성주사에서 낭해 스님, 즉 무염 스님 탑비에서 고운이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고운의 문학 세계를 내가 다 뒤집어 엎었다. 고운의 문학 세계를 내가 경망피에서도 지필급 한묵에서도 내가 다 터득했으니까 이제 고운이 새로 나서 나한테 또 도전을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또 도전을 받아야 되겠네. 그리고 이제 내가 책을 보면서 재밌게 본 적이 있습니다.